안녕하세요. 저는 오리나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유통 화장품 업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에 유통의 귀환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책의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주목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유통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소매 판매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점에서 유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 책을 좀 주로 찾아보실 수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의 발전 과정, 그리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산업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다룬 책들이 없었다 보니까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항상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었고요. 제가 어떻게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유통업 기초 과외 시간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통업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주로 팔로우업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저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배경 설명, 그리고 또 소득 수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현대 상업시설로 볼 수 있는 포맷은 아무래도 백화점이었는데, 백화점이 1970년대에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크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88년도에 또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커졌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또 아파트들이 굉장히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아파트들을 짓는 건설사들이 설립하기 시작한 백화점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은 현대백화점 아파트, 현대아파트랑 같이 해서 85년도에 생겨났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90년대 한 중후반까지 IMF 경제 위기 이전까지의 백화점 그 성장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떠오르기 시작한 업태는 아무래도 대형마트일 텐데, 1993년도에 처음으로 이마트 창동점이 생겨난 이후에 IMF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소비를 긴축하고 저렴한 물건들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마트는 이때 화랑을 좀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오프라인 포맷들이 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파트 1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쪽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뭐 올해 가장 아무래도 히트 내지는 이슈가 됐었던 거는 쿠팡이 100조 원 가치를 받으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한 내용이었을 텐데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나라 G마켓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커머스 사이트가 사실은 잘 아시는 인터파크였다는 사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이나 음반이나 그 전자기기 같은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품목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복잡한 것들로 인터넷 쇼핑들이 보통 확산되는데, 그래서 책부터 의류,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료품까지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의 확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놓은 게 이제 이 파트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파트 2인데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유통업의 모습들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다들 강제로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던 그런 이벤트였고, 그리고 그 외에 이동도 제한되면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했던 시기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재난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중국의 사스가 발병했을 때 당시에 중국이 인터넷 보급률이 50%가 안 되는 수준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밖에 못 나가면서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을 경험을 하게 됐던 계기가 2003년도 사스였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바바 같은 그런 유통 공룡이 탄생한 게 이때였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타오바오를 런칭을 하면서 중국에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유통 인프라가 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이 먼저 선점하게 됐던 계기가 이 사스라는 사회 재난이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일본을 보시면 대지진이라는 자연 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재난이라는 게 발생하면 보통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망가져야 정상인데, 당시에 편의점 업체들의 이제 실적을 보시면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2011년도에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 보니까 많은 사회 기반들이 좀 망가지다 보니까 인프라들이 편의점이 그 기능들을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빵집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편의점이 다 흡수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온수를 제공하고 공중 화장실을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편의점은 오히려 한 번 더 레벨업 돼서 원래도 좋았긴 했지만 한 번 더 일본 유통업 내에서 좀 중요한 위치를 공고히 마련했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아시겠지만은 온라인으로 그 유통업 내에서 좀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들 아시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그게 지금 10년 뒤에 있어야 될 일들을 굉장히 땡겨서 바로 눈앞에 가져다 놓은 게 이번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이커머스 쪽에 진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더 다급히 지금 지난해부터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땅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팔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아니면 부동산을 잘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갑의 위치에 있었고 유통업을 잘한다고 여겨졌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도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서 유통업에 진출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이벤트 때문이다. 오프라인은 그럼 다 죽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은 또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땅 위에서 점포를 가지고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정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을 쓰는 그런 인건비도 들어갈 수밖에,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도 요금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온라인 대비 가격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온라인한테 마켓시어를 뺏겨왔던 것도 이런 특징 때문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아닌 다른 걸로 승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이 못하는 경험이나 뭐 취식이나 아니면 체험 같은 그런 기능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백화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상하게 그런 뭐 맛집 같은 거를 많이 팝업스토어로 갖다 놨어요. 예를 들어 뭐 강원도의 닭강정 맛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한남동의 조그마한 그런 케이크 뭐 유명한 집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성으로 매장을 오픈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사이버상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못하는 거, 취식 위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새 뭐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오픈한 그런 점포들, 대형 점포들 가보시면은 뭐 실내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도서관 같이 사실은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실적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MD들을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에 온라인 대비 강점을 가지는 그런 품목들이고요. 그리고 또 집객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점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오프라인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온라인이 또 지금 가장 뭐랄까요,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실물로 무조건 배송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류센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물류센터 부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경기도 뭐 수도권 이쪽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의 건물 수익률이 거의 광화문에 있는 A급 빌딩에 준할 정도라고 하니까 다들 지금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들은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프라인 점포들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죠? 되게 모기 좋은 자리에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해서 오기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미 점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오프라인 업체들의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포들 어차피 지금 집객도 잘 안 되고 사람들도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류센터로 좀 바꿔가지고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대형마트 위주로
위주로 조금 점포 내에서 약간 필요 없는 공간들 내지는 유휴 공간들을 조금씩 변모를 시켜가지고 온라인 주문을 담당하기 위한 그런 센터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형마트가 가장 좀 잘 움직이고 있다. 저희가 온라인 쇼핑 내에서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 식료품이랑 의약품 이렇게 두 가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이 펜을 검색하시면은 아마 가격만 몇십 원씩 다르고 한 300개, 200개, 몇백 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일 싼 거를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도 이제는 가격이 빵원이 되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시장 내에서 아직까지 성장이 여러 개 남아있다고 보는 그런 품목이 음식료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쓰는 그 소비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475조 원 정도 얘기하거든요. 소매 판매액으로. 근데 그 소매 판매액 중에서 품목별로 좀 비중을 봤을 때 30%에 달하는 음식료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예를 들어서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소비하는 금액이 100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그려본 차트인데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품목이 음식료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음식료품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책이나 뭐 음반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40%를 훌쩍 넘어갔는데요. 근데 음식료품은 이제서야 전체 소비 금액 대비해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10%가 될랑말랑 하는 수준으로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 이제 처음부터 침투하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가장 단순하고 팔기 쉬운 것들로부터 가장 복잡하고 팔기 어려운 것들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존이 사업을 확장해온 모습들을 보시면은 처음으로 팔았던 게 어떤 거였죠? 책이었죠. 왜냐면은 책은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품질에 대해서 좀 우려할 필요가 거의 없고요. 조금 더 복잡한 거는 전자기기, 비슷하게 모델명도 있고 다 SKU별로 품목들이 있지만 약간 더 품목수가 많은 그런 제품들, 그 다음으로 복잡한 게 뭐 옷이나 화장품 이런 일반 소비재 쪽으로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식료품 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과거에 약간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 보시면은 음식료품 하다가 좀 그렇게 됐던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품질의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이 품목은 결국에 대형마트가 가장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업체들이 다들 공을 들여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2017년도에 아마존이 홀푸드마켓이라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했었는데요. 당시에 14조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서 M&A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 아마존의 M&A 내역들 보시면은 이때 M&A가 가장 큰 돈을 주고서 샀던 M&A였었거든요. 그 전까지 아마존이 사실 아마존 프레쉬라고 온라인 식료품 시장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오프라인 체인을 인수를 해서 소싱과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점포들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같은 해 연말에는 알리바바도 알티마트라고 이제 중국 내에서 마켓시어 1등하고 있는 그런 대형마트 업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사스 발병이 있은 이후에 오프라인 점포들이 생기기 전에 온라인이 먼저 침투를 해버렸기 때문에 대형마트 성장을 거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점포 신장률이 뭐 마이너스 7% 막 이 정도였었는데 근데 그런 점포들을 굳이 인수를 해가지고 가져갔던 이유는 결국에 식료품 시장,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료품 시장의 장바구니 사이즈도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저희의 관점이고 과거에는 전통시장 가가지고 뭐 사거나 아니면 대형마트에 뭐 차를 가지고 가서 대량으로 사오거나 이런 일반적인 장보기 행태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업체들, 특히 뭐 이제 유통업체들이 다들 멤버십 서비스를 많이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멤버십을 이용을 하면은 더 낮은 금액으로 더 작게 쇼핑을 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보는 장바구니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도 쿠팡이 어떻게 보면 로켓 배송으로 2길 배송을 다 상향 평준화 시켜 놓은 상황인데 그 다음으로 마켓컬리가 새우 배송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배달의 민족 비마트 같은 경우는 1시간 내 배송을 정책으로 삼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직까지 강남권이긴 하지만 여기와 요마트 같은 경우도 30분 내 배송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빨라지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저희가 비누로 머리를 감다가 샴푸로 감기 시작하면 다시 비누로 머리를 절대 못 감는 것처럼 지금 배송에 대해서 기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배송의 그런 시간을 더더욱 연장을 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더더욱 단축시키는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의 마지막 부분은 이 공용 플랫폼 업체들의 이커머스 진출 가속화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수년 전에 냈던 레포트 제목이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레포트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공이 이커머스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네이버가 원래 메인 화면에서 3번을 넘겨야지 쇼핑이 떴는데, 한 번만 넘기면 쇼핑이 뜰 수 있도록 뉴스랑 같은 급으로 쇼핑 격상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카카오도 카카오 커머스를 분사를 했고, 선물하기를 이제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런칭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유통업 자체로도 힘든데 갑자기 또 경쟁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체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제목을 지었었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이 공격이 엄청나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여기에 이제 오려고 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이제 그 예시로 드는데요. 전화기를 최초로 판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전화기의 기능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세상에 전화기가 딱 한 대밖에 없다면 아무런 연결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전화기가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전화기를 처음으로 판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근데 이 전화기가 전 세계 2대일 때는 연결이 이제 2대가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의 개수가 1개인데, 이게 4배, 6개, 뭐 8개 이렇게 정비해서 늘어날수록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구글이나 뭐 네이버, 카카오 까지 포함해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는 것 중에 하나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그런 플랫폼들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들 시작했던 사업을 보시면은 아마존은 물론 이커머스를 시작했고, 그리고 뭐 구글은 검색 포털로 시작을 했고, 네이버는 검색 포털, 그다음에 카카오는 메신저,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SNS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다 같이 다 커머스를 지금 런칭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시작했던 사업 외에도 어떤 사업이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커머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유통업 내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줄여가지고 좀 밀고 있는데, 그 앞 글자를 따서 풀 스텝이라고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F은 이제 풀필먼트이고요. 그리고 스텝의 S는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스텝의 T는 리테일 테크이고요. 그 다음에 E는 에포트리스라고 무노력 쇼핑,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필먼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초기 시장이고 좀 향후에 엄청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 지금 로켓 배송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제가 물건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 항상 물건이 팔렸을 때 저랑 계약한 택배 기사님이 제 물건이 있는 데로 오셔가지고 그거를 집화를 해서 목적지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허브 터미널로 가져가는 그 단계가 항상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포에 살고 저한테 물건 파시는 분이 공덕에 있어도 그 물건이 꼭 곤지암 허브 터미널을 가거나 아니면은 옥천 버뮤다지대를 갔다 오는 게 항상 그 분류하는 과정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다르게
쿠팡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로켓 배송 딱지가 붙어 있는 상품들은 다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물류 창고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지금 꽤 많은 적자를 내는 것 중에 하나도 굉장히 많은 품목들을 다 지금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직접 사입을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서 보내주면은 쿠팡은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출고가 가능해가지고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다른 유통업체들이 이거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쿠팡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품목 수는 거의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 되는데요. 이 로켓 배송으로 다 직접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품목의 개수가 거의 600만 개 정도 돼요. 근데 대형마트가 한 4만 개, 5만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600만 개면은 진짜로 많은 품목들을 다 지금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배송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서비스가 풀필먼트 서비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이 펜을 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펜을 뭐 다발로, 무더기로 물류 창고에다 보내놓고 주문 발생할 때마다 그 물류 창고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최근에 네이버가 CJ 대한통운과 이번에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붙여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네이버도 지난해 초중순부터 보시면은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쪽 말씀을 드리면, 이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최근에 뭐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무인 점포 같은 형태, 그래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그런 점포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점포들은 점원들이 하던 거를 그냥 소비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래서 점원들이 제 거 바코드를 찍어주는 거를 그냥 제가 찍는 형태로 무인점포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정말로 그 완전한 의미의 무인점포 형태는 아마존 것처럼 이런 매장의 천장에 비전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제가 이걸 집었을 때 지금 얘가 펜을 집었고 이 펜은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자동으로 뜨는 그런 형태가 이제 완전한 컴퓨터 비전 무인점포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카트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매장 내에 이제 매장을 전부 다 바꾸고 뭐 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손님의 수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카트를 지금 도입을 시작을 했고, 아마존도 지금 최근에 그 업체들의 행보를 보고서 대시카트를 런칭을 해서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담아놨습니다. T 쪽은 리테일 테크 쪽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무인점포랑 더불어서 최근에 점포 내에서 뭐 물류센터를 대신하기 위한 그런 피킹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피킹 타워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가격 표시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종이로 다 넣었던 거를 지금은 최근에 이북 리더기 같은 그런 화면으로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자 테크를 넣으면서 좀 많이 고치고 있다 보니까 점포의 효율화를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포틀리스 무노력 쇼핑 같은 경우는 많은 쇼핑을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한테 적합한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AI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이나 뭐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또 쇼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세탁기에서 세제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세탁기가 그걸 인지를 하고서 바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집 안에 물건들이 저절로 쇼핑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무너로 쇼핑이라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새는 뭐 옷에도 그런 사물 인터넷 기능을 다 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최첨단 소재를 통해서 옷이 나오고 있는데, 제 캘린더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제가 플래그를 쳐놓은 스케줄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튀어가지고 이 셔츠가 그걸 인지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인지를 한 것과 그다음에 그 몇 시간 뒤에 있는 약속을 다 연결을 해서 요 주변에 가시면은 새 셔츠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약간 터무니없을지 몰라도 향후 몇 년 뒤에 봤을 때는 정말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P는 플랫폼인데, 2016년도에 마윈 회장이 어디 컨퍼런스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이제는 이커머스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다, 전자상거래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자상거래만 칭하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고 거기다 물류 네트워크까지 합친 신유통이라는 개념이 이제 부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형태들을 보시면은 네이버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이마트라는 오프라인 점포와 지분 교환을 했고, 신세계 그룹과 그다음 더불어서 CJ 대한통운이라는 물류 네트워크랑도 지금 지분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쿠팡같이 커머스로 시작했던 업체들도 지금 보시면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그 외에도 쿠팡 이츠, 그다음에 또 택배 사업자 라이센스 받았기 때문에 이 커머스 업체는 오히려 플랫폼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플랫폼 업체들은 커머스를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커머스 업체들은 오히려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풀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업체들의 그런 전략을 짜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유망기업 25개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유통업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을 빼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제가 커버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중국부터 해서 미국,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이커머스 업체까지 여기에 종목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으시고, 또 향후에 저희가 뭐 투자를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업종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 유통의 귀환 많이 읽어주시고, 또 제가 같은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통 귀환이라는 채널이거든요. 와주셔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같이 또 저랑 호흡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터파크 북잼과 함께 여러분들 많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